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5월 10일에 공식 취임합니다. 네, 치열한 선거를 거쳐 대권을 거머쥔 윤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국정운영 구상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불교와 전통문화 공약의 이행 여부에도 지금 관심이 높습니다. BBS 불교 방송이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 정부 출범의 의미와 향후 국정 과제 그리고 불교 정책 공약 등을 짚어보는 특별 기획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 출연하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불교신문의 주관이시죠. 오심 스님을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 불자 모임 정각회 명예회장이시고 선거 당시에 국민의힘 선대위 문화유산진흥특위위원장을 맡았던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주호영 의원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사실 이번 대선 0.73%포인트 그야말로 초박빙의 차이로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만은 이걸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제 이 현 정권을 심판했고 동시에 이 윤석열 정부도 똑바로 안 하면 안 된다. 또 경고를 내렸다 이렇게 좀 보는데 이번 선거 결과의 의미라든지 어떤 교훈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 이제 10년 주기로 여야 교대가 있어 왔는데 이번에 비록 근소한 차이기는 하지만은 5년 만에 정권 교체된 것은 국민들이 민주당 정권을 심판한 것이다. 그래서 정권 교체가 된 것이다. 다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지 않은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협치를 해라. 이런 국민의 뜻으로 많이 새기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또 조금 약간 슬픈 분석이기는 하지만은 정확하게 국민들이 반반으로 갈라졌다. 국민들이 이 진영화돼 있고 조금 이 강한 말로 말씀드리면 정신적 내전 상태에 가깝다. 그래서 국민 통합이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자도 국민 통합에 힘을 쓰고 협치를 하라. 그런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많이 새기는 것 같습니다. 예. 스님 사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종교 편향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또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두동강 났다 민심이 이런 표현도 많이 쓰거든요. 스님께서는 이번 선거 결과를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종단에 들어오면서 이 정부하고 같이 일을 했다고 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분석하기로는 최저임금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이런 걸 들었을 때 좀 이상하다. 이거는 아니다. 우리 어른 스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집을 지을 때 또 성을 지을 때 작은 돌도 필요하고 큰 돌도 필요하고 중간 돌도 필요하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큰 돌만 생각하고 중간도 작은 돌,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을 빼버리면은 그분들이 예를 들면 편의점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200을 맞춰줘야 되니까 또 뭐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은 못 하고 또 주인들은 또 그 200만 원을 못 맞춰주니까 못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소득주도 성장도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시작이 좀 불명하다라고 시작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 정책으로 그 개인적으로도 저도 시골에 작은 집에 있지만은 소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정책을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사실 주호영 의원께서는 이번에 선대위에서 불교유산진흥특위위원장을 하시면서 불교계와 이 후보 측과의 과계 역할을 좀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좀 하셨습니까 이번에? 주로 이제 불교 현안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불교 현안들을 정리해서 공약화하는 작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공약을 후보와 그다음에 우리가 선거에 승리한 경우에 정책을 맡을 사람들에게 미리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또 큰절 교구 본사 단위로 필요한 곳에는 설명회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후보와 우리 종단에 책임 있는 분들하고 이 만남 주선이라든지 그다음에 필요한 행사 참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견을 내고 조율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군요. 오심 스님도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불교신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대선 공약도 분석을 하시고
점검도 하셨고 또 불자들에게 후보들의 면면을 좀 알리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불교 신문 이 유튜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주간 이슈를 해서 이제 그 양 후보의 그런 이제 공약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뭐 대동 소유하죠. 소유하는데 모든 스님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과연 인성이 어떤 부분이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절에서는 또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은 뭐 하지만은 우리가 신언섭한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뭐 이렇게 얼굴 모습에서도 거의 호감 가는 분들이 누구일까라고 해서 윤석열 씨가 참 그래도 좀 호탕하게 생겼다. 그 부분에서 그런 분들이 이제 저도 뭐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니까 여론이 뭐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될 분이 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자꾸 이분 누구 말을 빌려서 이렇게 하는 말을 좀 잘 하는데 오히려 이제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소탈하고 더 잘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에 적극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제 인수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서 구성을 해서 국정 운영에 밑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도 인수위원회 경험도 많으시고 해서 인수위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예, 우선 인수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정권을 인수하는 준비를 하는 곳이니까 정부 인수 인계를 원활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 해야 할 일들의 밑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공약 중에서 선거 때 공약은 했지만은 이것은 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으면 정리를 해야 하고 또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하고 그런 일들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제 현안 문제를 정리하는 것인데 일자리 만드는 것, 그다음에 창궐하는 코로나 방역 문제,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의 이 보상 문제, 이런 민생 현안들을 제대로 챙기는 일, 이런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 세 가지 일을 하는데 공통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국민 통합이다. 서로를 존중하고 국민을 편가르지 않고 통합하는 그런 기조 위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다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원활한 정부 인수, 그다음에 5년간 국정 계획 그리는 것, 현안 해결, 국민 통합 이런 것들이 인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스님 사찰도 이 인수인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스님도 이 대통령제 인수위원회가 어떻게 밑그림을 짜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지 좀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죠? 뭐 저희들은 이제 그 주지나 소임을 뽑을 때 잘할 사람을 뽑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또 매사에 이제 또 그 백성을 위하는 그리고 또 멸사봉공할 수 있는 자기의 이제 개인 욕심보다는 정말 공공의 그런 모습을 위해서 열심히 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입각을 하셔야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주홍 우리 의원님도 굉장히 인품이 좋으신 분이라서 좀 좋은 자리 맡으시면 좋겠습니다. 주호영 의원께서 좋은 자리 맡기를 기대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대통령제가 너무 제왕적이다, 너무 집중되어 있다, 권력이.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도 소통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늘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근데 우리 윤석열 후보는 공정과 상식, 정의를 많이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흔히 우리 대통령제를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헌법상 법률상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법에 주어진 권한보다도 훨씬 더 불법적인 권한을 많이 행사해서 지금까지 제왕적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기가 끝나면 그 권한 행사 때문에 수사를 받고 처벌받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철저히 이 대통령이 법에 주어진 권한 위에는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그 점을 가장 명심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퇴임 이후에 이 불행한 역사들은 모두 재직 기간 중에 권한 남용,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윤석열 당선인은 오랜 검사 생활을 하면서
소위 전직 대통령들의 이 사법 처리 문제에 관여하면서 그런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문제도 그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서는 오, 예. 어렵다. 예. 원래 공간이 사람의 의식을 지배한다고 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조 자체가 지금의 청와대는 그런 구조라는 생각을 하고 아마 옮기기 때문에 본인이 철저히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벗어나겠다는 신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것이 조금 성그러지거나 묽어질 수가 있는데 끊임없이 그런 것을 되새기면서 예. 딱 법에 주어진 권한만 행사하겠다. 그다음에 퇴임 이후에 재직 중의 권한 행사가 문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예. 생각이 철저하기 때문에 예. 아마 획기적으로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예. 그러나 권력의 속성은 늘 독주하고 싶고 변하고 싶고 예. 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참모들이나 언론이나 국민들이 이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는 예,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권력은 늘 견제가 없어지면 권력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언론, 국민, 예. 그다음에 관계되는 참모들이나 사법기관들, 국회 이런 데서 제 목소리를 내면서 견제해가고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스님 지금 주호영 의원은 견제 감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예. 스님도 이 불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소통하고 눈높이를 잘 맞추는 스님으로 알려져 있는데 말이죠. 예. 스님은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나오기 전에 제가 자료를 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예. 경전에도 그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중아함경 제9권 40경에 수장자경에 그 모델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부처님께서 이제 알리 비칼라에 머물 계실 때 수장자라는 사람이 500명이 되는 장자를 이끌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그에게 어떤 방법이 많은 사람을 이끌리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4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끌어 가야 된다. 첫째는 은혜를 베풀고 해시죠. 둘째는 부드럽고 고마를 써라. 애어. 셋째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며 해라. 그래서 이행. 넷째는 모든 일을 같이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덕리라고 해서 저는 이 4가지 원칙을 대중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불교에서 이제 또 이제 사습법이라 그러죠. 예. 보시, 애어, 이행, 동사라고 하는데 지도자가 첫 번째 이제 지도자가 되려면 무엇보다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둘째는 항상 부드럽고 고마를 써야 된다. 지위가 높다고 권위적이고 무시하는 언사를 쓰지는 요즘 뭐 그런 그 정도로 이렇게 무시하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 셋째는 항상 대중을 이끌게 할 때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처신해야 된다. 이렇게 대중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리고 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항상 자기의 이익보다 남을 이롭게 하는 일을 먼저 생각하고 대중을 해야지 대중이 그를 존경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넷째는 고락을 함께 해야 한다. 자기가 높다고 우산을 쓰고 낮은 사람은 비를 맞게 하는 그런 대중 지도자는 할 행동이 아니다. 그리고 진정한 존경은 지위가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락을 함께 나누려는 마음에서 보여주는 신복, 마음에서 이제 우러나오는 그런 행동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중아암경에도 나와 있고요. 또 이제 우리 뭐 기초교리 사서법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 4가지만 하더라도 훌륭한 지도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 당선인이 꼭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거를. 예. 경전을요. 예. 근데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선거를 보면은 우리가 이 갈등이 너무 많아요. 세대 간 갈등, 젠더 간 갈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 중앙과 정부 지방 간의 갈등 뭐 너무 많아서 이게 저는 화쟁 정신이 필요하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사람 사는 세상에 갈등을 피할 수는 없는데요.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해결할 것인지를 이제 고민하고 그래야 갈등이 해결되는 거죠. OECD 국가 38개 중에서 갈등 비용이 대한민국이 2번째로 높습니다. 터키가 1번인데 거기는 종교 전쟁이 있는 나라입니다. 예. 그 빼고 나면 우리가 갈등으로 인한 비용이 이 10수년 전에 벌써 연 250조,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맞먹었습니다.
그래서 갈등만 잘 관리하고 조절을 해도 1년에 2, 3% 경제 성장이 된다 할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특히 새 정부는 국민 갈등을 줄이고 갈등을 조정하는 일에 이 국정의 많은 부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특히 정치가 진영화돼 있어서 상대가 하는 일을 무조건 발목을 잡고 하는 이런 일, 또 집권을 하면 야당이나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일방적으로 통행하는 일, 이런 것들을 다 줄여야 합니다. 줄여서 우리 소위 협치나 연정이 발달된 서유럽처럼 예. 집권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예. 또 집권 세력이 잘못돼서 실패하면 우리에게 집권의 기회가 온다고 해서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고, 그래서 한국 정치에 있어서는 이념 과잉, 예. 그다음에 진영 논리를 벗어나야 한다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 하나를 두고 그것이 합리적이냐, 예. 실용적이냐, 상식에 맞느냐, 이런 기준으로 판단하고 설득하고 토론을 해가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따라와, 그다음에 일방적인 반대, 이것이 이번 이 윤석열 집권 기간 중에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로 볼 때는 숫자적으로 민주당이 다수당, 압도적인 예, 다수당이죠. 그렇죠. 다수당이어서 우리가 집권은 비록 했지만은 법안이나 예산 같은 것 혹은 중요한 정책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소수당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되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해야 될 테고, 또 민주당으로서는 우리가 다수니까 우리 결제 받고 해, 우리가 거부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 이런 말하자면 억하심정이라 할까, 이런 걸 가지지 않으면 좋겠다. 예. 정말 이 대선 때 이야기한 대로 국민만을 염두에 두고 무엇이 국민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지만 놓고 결정하고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노력을 꾸준히 할 때만이 갈등이 줄어들 수가 있는데, 이 정치학 교과서에는 선거가 국민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는 잔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거의 결과가 나오면 그걸로 다 동의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선거 끝나고 나서 더 분열되는 현상이 있어서 걱정스럽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나 혹은 정치 지도자,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 그다음에 갈등이 있으면 극한투쟁이 아닌 대화와 타협, 화쟁으로 해결하는 방법, 이런 데 대해서 좀 더 심각한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불자 국회의원들이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말이죠. 예. 우리 중도, 화쟁의 정신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불도 자료를 또 찾아봤는데요. 저에서는 또 이제 그 화쟁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6화라는 게 있습니다. 예, 첫째는 이제 같은 계율을 가짐으로 해서 서로 화동하고 애경하라 해서 이제 개화락을 하고요. 둘째는 의견을 같이 하라, 견화. 오직 정법에 의해 정견을 같이 해라라는 말이 있고요. 셋째는 이익을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라라는 이화가 있습니다. 넷째는 부드럽게 행동하라는 신화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자비롭게 말하라 해서 구화. 여섯 번째는 남의 뜻을 존중하라 해서 어화가 있습니다. 이제 좋은 말과 부드러운 언행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다른 의견도 받아들이는 이제 열린 자세가 또 그 지도자의 또 덕목이고 한 나라의 책임지는 또 분의 이제 그 덕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분께서는 이렇게 기자분들하고도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그 천막 뭐 프레스라 그러대요. 근데 가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소통도 잘하시고 화합도 잘하시라고 믿습니다. 근데 의원님, 그 우리가 정권 교체될 때마다 신구 권력 간의 갈등, 뭐 인사권을 둘러싸고 이건 우리가 해야 된다, 뭐 이런 갈등이 자꾸 왜 일어나는 거죠? 그 이제 우리 이제 그 정치권에서 빨리 시스템 정비를 해야 하는데요. 미국 같은 데는 플럼북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있어서 공직자나 공공기관장 중에서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해야 되는 자리, 대통령의 임기와 관계없이 이 법상 임기가 보장돼야 되는 자리를 철저히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대법원장이나 검찰총장이나 뭐 이런 데는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임기를 다 채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공공기관장이 대통령과 철학을 같이 해서
그 정권의 성과를 내는데 관계되는 공기업이나 이런 데는 보통 다 사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미국은 여야 간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누가 임명한다고 다 돼 있는 거죠.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 대통령과 일할 자리인데 왜 당신이 임명하느냐. 그다음에 이 물러가는 정권은 법상 우리가 이때까지가 권한인데 이 싸움을 늘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새 정권이 출범하면 우리도 미국의 플럼북처럼 이 자리는 누가 임명하든지 간에 임기를 지키는 자리다. 이 자리는 정권과 임기를 같이 한다고 딱 정해놓고 이런 일로 인한 시비를 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좀 이게 시스템이 좀 갖춰져야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 그런데 다만 새 대통령 당선인이 뽑히고 난 다음에 임기를 같이 할 공직자는 최소한 임명 권한이 형식적으로는 지금 대통령에게 있다 하더라도 새 대통령 측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 말하자면 관례가 만들어져 나가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스님 그 사면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과거 일은 매듭 짓고 가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불가에서도 뭐 그런 것이 좀 통용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6대 이제 대통령들께서 보면은 그 말년이 다 안 좋으셨고요. 또 뭐 청와대 그래서 청와대를 뭐 바꾸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악의 인연고리는 이제 끊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불교에서도 보면은 인과응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 번을 치면은 또 나중에는 결국 또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좋은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무리 복잡한 것은 쉽게 생각하고 쉬운 것은 타이타이 맞춰가자는 그런 말이 있듯이 뭐 어렵다는 건 간단하게 보면은 왜 대통령 두 분을 그 교도소에 보냈을까 하는 것은 이제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또 새로운 시대가 되면은 그 악의 고리를 끊고 좋은 인연으로 만들어가는 인과응보의 그런 모습을 더 이상 보여주지 않는 좋은 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산 국방부로 집무실을 옮긴다 이거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임기 시작하면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에게 속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합니다만은 자 이거는 왜 이게 필요합니까? 이런 조치들이 집무실을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국민 소통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없지는 않은데 지금 청와대 터자리 제왕적 대통령을 하기에는 아주 적합하게 돼 있어요. 국민들과 접촉도 좀 어렵고 아주 편하게 돼 있어서 아마 그냥 편하게 대통령 하시려면 거기 들어갈 겁니다. 가는데 지금까지 대통령의 실패가 장소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고 공간과 장소가 의식을 지배하고 행태를 지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용산으로 옮기겠다고 하신 것은 그 편리함, 기득권 이런 걸 다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 취지는 저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좋고 국민들과 거리 없이 중간 장벽 없이 만나시겠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는 필요한데 이제 너무 갑자기 옮기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걱정이 있는데 들어가고 나면 편안함 때문에 옮기기 어렵다. 아마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촉박하고 하더라도 또 그런 과정에서 조금 이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하고 하더라도 시작할 때 한몫에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것은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부터 치면 600년 이상 한 자리에 있던 그 통치 문화를 바꾸는 것이거든요. 바꾸는 것이어서 지금은 막상 기존 청와대를 옮긴다고 하니까 우리 인식 속에 있던 거기에 약간의 이제 혼란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청와대가 개방되고 그것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서 누구나 이 수려한 경관을 즐길 수 있고 하는 그런 것이 오고 또 실용적으로 남북 분단 상황에서 국방부를 국군 통수권자가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의 장점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는 불안감과 걱정을 맞습니다. 많이 했지 않습니까? 무슨 월남 파병, 그다음에 고속도로 건설, 통행금지 해제 늘 반대가 있었지만은 하고 나니까 잘했다는 평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도
하고 나면 국민들로부터 크게 박수를 받을 일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이 청와대가 사실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조계종이 있는 예. 가깝습니다, 사실. 예, 예. 스님 그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먼저 이제 보통 TV 보면은 이제 자막에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저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들은 풍을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한번 드리면은 청와대 터가 이제 화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풍수 지리가 나오는 게 이제 그게 이제 도참설을 해서 도순국사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도순국사가 이제 개성을 점제를 했고요. 무학대사가 이제 왕십리에서 왕복십리에서 왕십리라 그러잖아요. 왕십리 거기서 이제 터를 보아서 이제 그 동쪽으로 성을 내라 그랬는데 그 삼봉 정도전의 말을 듣고 배산 임수를 해야 된다 해서 이제 남쪽으로 냈는데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도 나고 6.25도 나고 병조호란도 생겼다 이런 말들을 이제 제가 이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우리 어른들은 그런 말 하죠. 안 좋은 거는 하지 마라. 좋은 거는 하라.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이렇게 옮긴다고 그랬었고요.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에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흥준 씨를 말을 빌려가지고 이제 그 경호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바꾼다 그러니까 아예 제대로 바꾸시는구나. 그래서 실천과 행동이 참 멋있게 앞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예, 그게 이제 송현동에 또 이근희 박물관도 들어오고 불교 조화 박물관도 있고 조계사도 있어서 그 바운다리가 아주 좋은 국민들의 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의원님, 근데 지금 정말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코로나19 사태가 너무 오래 이어지면서 우리 일상생활이 무너졌습니다. 서민들, 자영업자들, 이 힘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걸 해결해 주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인수위원회에서 이것부터 짜야 된다 이런 주장도 많은데 말이죠. 사실 이제 K 방역이라고 자랑을 많이 해왔습니다만은 K 방역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국민들의 커다란 희생 위에서 겨우 유지돼 왔던 건데 그마저도 이제 막판에 와서는 전 세계에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대실패로 끝나게 되었는데요. 예. 제가 잘 아는 전문가 중에서 전 세계의 언론을 통한 코로나 방역 대책을 모니터하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신속 진단 키트를 써서 전 국민 중에 확진자를 일시에 가려내고 하는 이런 제안을 해와서 제가 원내대표 할 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도 꾸준히 이걸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그때 이미 우리나라가 만든 신속 진단 키트를 외국에 한 달에 10억 개 정도 수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국민을 옥죄는 방역을 해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2020년 6월에 총선이 끝나고 제가 우리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를 맡으면서 소위 1호 법안이라는 것들을 냈습니다. 낼 때 그 기저가 국민이 영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상 보장돼 있는데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막아서 생긴 손해는 헌법상 손실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법안들을 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걸 귀를 안 기울이고 그냥 전 국민을 그냥 갈라줘 버렸죠. 그런데 이제 와서는 손실보상은 헌법의 기본 논리라 그래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돈을 워낙 많이 허쳤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상을 해줄 수가 없고 어느 시점 이후부터 보상해 주겠다 이래 된 겁니다. 된 건데 이번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고 나면 50조 상당의 손실보상금을 가지고 이제 영업상 손해를 보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예산 편성권은 5월 9일까지는 아직도 지금 정권에 있기 때문에 지금 홍남기 부총리부터 재원이 없습니다. 뭐 이래서 이제 그 추경 편성을 꺼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늦더라도 이 정권이 출범하고 나면 우리 정권이 출범하고 나면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손실보상, 영업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한다는 원칙을 정했고 그 예산 규모까지도 정했고 하기 때문에 될 걸로 봅니다. 되면 그렇다 하더라도 손해가 없을 때만큼 완전하지는 못하겠지만은 50조 정도 영업 손실 보상이 되면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또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협치가 필요하고
또 민주당의 협조도 네. 적극 요청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사실 스님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 불교계 우리 스님들은 정말 모험적으로 방역도 했고 동참했고 사찰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재난지원금도 사회화하느라고 이렇게 열심히 협조하고 노력을 해왔는데 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제 불교계 이런 노력에 대해서 뭐 상응하는 뭐가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좀 있는데. 예, 제가 이제 우리 그 정치인들 분들이 이제 청사에 오시면은 예. 배석하면서 꼭 그랬으면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데요. 이제 그 호국불교를 합니다. 옛날 호국불교를 하는 말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호국불교로는 들리는 이런 느낌이라고 저는 자꾸 농담 삼아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임진왜란 때부터 이제 6.25 때도 보면 통도사 같은 경우는 병원으로 사용을 하게 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서도 앞으로는 주고 뒤로는 뒤통수 맞는 예,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자비정신이니 또 뭐 보시정신이니 이렇게 해서 많이 이용만 당했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무수상 모실에서 뭐 요구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요구한 제가 기획실장이나 문화부장 하면서 그런 불합리하신 그런 부분들, 전통사찰 13가지 악법이라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또 뭐 2002년도 월드컵 때 그 정부에서 원해가지고 했던 템플스테이를 갖다가 그 돈을 가지고 준이 많이 이렇게 장난을 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고 섭섭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 우리 이제 또 주호영 우리 국민의힘이 또 이번에 여당이 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답답하지 않고 안타깝지 않는 그런 우리 정책을 좀 잘 펼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 기회에 이제 우리 불자들이나 불교계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 불교는 신라시대 고려시대부터 있어 왔고 그 소위 전통 사찰들 문화재 사찰들이 문화재이고 신행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생활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에 생긴 그린벨트법 그다음에 각종 규제법들이 그때 만들어졌는데 이제 와서는 마치 그 법들이 잘못됐는데 그것을 풀어주는 것을 무슨 불교에 특혜를 주는 것처럼 생각한 이것이 잘못됐다. 이 법 자체가 말은 무슨 그린벨트법 뭐지만 사실은 그 본질에 들어가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아주 악법입니다. 최소한 신행생활은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당히 권리로서 요구해야 되지 무슨 우리가 이 민원처럼 봐달라 이런 입장이 아닌 것을 분명히 하고 나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불교와의 접점을 넓히는 데 주력을 해왔어요. 선거운동 기간에도. 그 의원께서도 그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당선인과 불교의 인연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이번 기회에. 외가가 강릉인데 오대산 월정사 그 탄핵큰 스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오랜 인연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선인도 스님들하고 친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강 스님이시라든지 여러 스님들하고 친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이제는 좀 절에 가고 싶다고 했을 정도로 그 친불교적이라 할까요? 그런 상황이고 선거 기간 중에도 삼보 사찰 순례 회양식이라든지 지금 원행 총무원장 스님이라든지 또 자성전 총무원장 스님이라든지 큰 스님들 많이 찾아뵙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불자로 자처하지는 않지만은 그 신앙의 공간이 있다면 불교가 대부분 차지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오심 스님도 이 당선인과 불교 특별한 인연이 또 있으시지 않으세요, 스님도? 당선인보다는 당선인께서는 이제 우리 그 제 의사 스님이신 저희 그때 구대 종장을 하셨던 이제 월하자 스님의 이제 먼 친척 같은 이제 또 우리 의사 선생님 이제 마지막 끝자가 이제 중자 돌림인데 이제 기중 이렇게 하셔가지고 인연이 있고요. 이제 당선인보다는 이제 이제 우리 영부인께서 뭐 당선인 부인이라고 하는데 김 여사님께서 이제 제가 이제 총무원 소임을 볼 때 지인을 이제 인연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났습니다. 만나서 문화계 얘기를 하는데 참 소탈하시고 좀 털털한 모습에서 매력을 느꼈고요. 또 그런 모습에서 또 잘 소통하고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한 또 인연이 있으셨군요. 주호영 의원께서는
그 사실 이제 방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불교는 우리의 역사이자 문화 자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전통 사찰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푼다든지 이런 것들이 특혜가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어떤 조치다 이렇게 예, 보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예. 핵심 골자가 뭡니까? 이번 공약을 보니까 상당히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던데. 이제 그 우리 이 사찰을 둘러싸면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신앙으로서의 불교, 그다음에 문화재로서의 불교, 그다음에 거기에 또 사람들이 사니까 삶으로서의 불교, 예. 그다음에 사찰림이나 국립공원 관련해서 예. 환경 문제 이런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여기에서 각각의 문제점을 다 해결하자는 겁니다. 아. 첫째 환경과 관련해서는 예. 국립공원의 상당 부분을 사찰 재산이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여도나 이런 평가가 전혀 돼 있지 않다. 그래서 문화재 관람료라는 이름으로 관람료를 징수하니까 예. 문화재를 안 보는데 왜 예, 관람료를 왜냐냐. 받느냐 예. 문제 때문에 예. 우리 불교가 뭐 오해를 그 받고 오해를 받고 받고 있는 이런 그런- 부분도 빨리 풀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그 기여도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아야 되겠다.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국보보물인 불교 문화재를 위해 전적으로 불교계가 보존하고 책임져야 하느냐,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여주 영릉 같은 경우 예. 세종대왕릉 보존하는데 1년 예산이 제가 알기로 6, 70억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8만 대장경 보존하는 예산 1년에 얼마 주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제대로 평가하면 훨씬 불교 문화재의 보존 유지 책임은 국가가 지되 우리 불교 종단이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한 그 응분의 그 대우나 보상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조금만 불사를 하려고 해도 예. 무슨 훼손 부담금을 물어야 맞아요. 하고 네. 규제가 많습니다. 네. 많아서 말하면 경내지 전체는 전체를 종교용지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는 문화재청의 그 심사만 끝나고 나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것이 너무 과도한 규제다. 그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문제된 것이 이제 종부세 문제, 네. 그다음에 전기요금 네. 문제인데요. 종부세는 멀쩡하게 있던 종부세를 분리과세하던 것을 합산과세로 바꾸어 버렸어요. 올해부터. 아. 합산과세로 하면 세율이 한 5배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큰 절마다 몇 억씩 내야 되니까 이것을 원래대로 돌려라. 분리과세로 가라. 예. 이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요금은 전기요금. 한전의 전기요금 규정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데 이 요금 체계가 한 5개로 갈라집니다. 예. 그 이제 거주용, 예. 일반용, 산업용, 예. 교육용, 교육용. 뭐 농업용 이렇게 갈라지는데 사설박물관, 사설미술관도 교육용의 적용을 예.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통 사찰이어도 예. 일반 적용을 받으니까 아. 전기요금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이것도 우리가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딴 것과 형평을 맞추어 달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미술관, 박물관도 교육용 적용을 받는데 우리는 왜 더 과도한 적용을 받느냐. 뭐 예.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고치고 바로잡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님도 이제 이 예. 윤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 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꼼꼼하게 분석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그 주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예. 뭐 이렇게 저는 하나 둘 셋 넷 나누는 것보다 당연히 해줘야 될 부분들. 예. 뭐 아까도 말했던 세종시 말씀하셨지만은 금산의 700어촌 같은 경우도 예. 수십 명을 동원해서 수십억의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리고 또 총무장 스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점 단위로 보지 말고 면 단위로 면 보자. 단위. 예. 그리고 저희들이 문화를 지켜오고 살림을 지켜오면서 상감이라는 소유물까지 지켜오면서 저희들이 문화재를 지키고 또 살림을 지켜오면서 살아왔던 것이 우리 불교의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저는 정말 답답한 것이 정책을 보면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해줘야 되고 당연히 할 부분들인데 그렇게 어렵게 나가는 부분들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그런 것을 조금 정말 입으로 하는 그런 입 빠른 소리가 아닌 바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지켜주시면은 정말 멋있는 대통령으로 정부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2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 현재 전통 사찰이 농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농지 취득을 금지시켜 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지스님 개인 명의로 취득을 해서 주지스님이 바뀌면 나중에 문제도 생기고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영농법인은 또 취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취득하려면 각 전통 사찰마다 영농법인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전통 사찰은 영농법인으로 본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예. 저희들 고치겠다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전통 사찰 문화재 보수 예산의 예. 20%를 각 사찰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평균 액수가 6천여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저 산중에 있는 그 사찰들은 이 부담을 못해서 불사를 전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를 면제하겠다는 거고 민주당은 10%로 줄여주겠다 이렇게 이제 차이가 공약을 있네요. 했었는데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국가문화재에 대해서 왜 사찰이 부담금을 20%씩 물리느냐 전체 국가문화재인 전통 사찰들은 모두 국비로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하나 덧붙이면은 그런 이제 그 대한불교 조계종의 재산이 이제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네. 이것이 국민 그리고 또 저런 자체는 그 전통사찰 자체는 뭐 사서 잘못 모르겠지만은요. 국민들이 다 한 푼 두 푼 낸 시주돈으로 지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재산이지 개인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전기세랄지 그 뭐 저는 그 종회원 할 때도 토지세는 저 혼자 반대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중에 땅 팔아가지고 세금 내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맞지 않는데 그걸 왜 찬성하느냐라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우리 조영 의원님도 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번에 통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문화재 관람료에 대해서 아까 의원님께서도 이 등산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걸 왜 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정부 예산을 통해서 뭐 보전을 해주든가 어떤 다른 개선 방안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들은 이 문제는 워낙 다양한 부처,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결론을 내서 공약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만 개선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관람료란 이름 자체가 우선 문화재를 안 보는데 왜 관람하느냐 이러니까 예. 예를 들면 전통 사찰 자체를 보존해야 되고 전통 사찰에 대한 입장료라든지 딴 이름으로 외국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을 전적으로 불교에 지워서는 안 된다.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이 이름을 바꾼 전통 사찰 혹은 문화재 사찰의 입장료로 바꾸든지 아니면 정부가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했다시피 문화재 관람료도 폐지한 대신에 그 보존이나 이런 데 필요한 돈은 국가 예산으로 지원을 하든지 이것은 이제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장 합리적인 모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개선하겠다고 저희들 약속을 했습니다. 예. 스님도 그 조계종 문화부장 시절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이제 접근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뭐 문화재 정책이란 자체가 제가 이제 그 건축 분과하고 근대 분과 두 군데를 이제 갔었습니다. 가서 제가 울고 들어가서 울고 나온다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만큼 들어갈 때도 하루 전날에 이렇게 자료가 옵니다. 들어보면은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모습이 많았고요. 가서 혼자 1대 12, 1대 13으로 싸우고 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예를 들면은요. 사원 향교 서당이 옛날에 어떤 자리에 지은 줄 아십니까? 그 자리가 바로 사원 터입니다. 절들을 때려 부수고 그 위에 지은 것들이 사원, 서원, 향교입니다. 그것을 지원한다고 재작년인가 거기는 경북에 3천억을 지원했고요. 그래서 이제 봉정사 주지스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세상에. 그래서 323개를 전수조사해가지고 30개를 올려서 20개를 한꺼번에 보물을 만들어줬습니다. 저희들은 보물 하나 만들려면 공청회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교수님들이 왔다 갔다 하고 애원을 하고 그래야지 보물이 들뚱말뚱하고요. 요새는 또 보물도 안 시켜줍니다. 지방 유형문화재를 해놓고 한참 있다가 보물 시켜주죠. 그렇게 사람을 옥죄어는 그런 법을 하고 있었다는 자체가 제가 문화부장 할 때 얼마나 속이 썩이려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말들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복잡한 것은 타이트하게 맞추시면 되고요. 쉬운 것은 가장 복잡한 것은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 쉬운 것은 타이트하게 맞춰서 해주시면은 바로 통과될 수 있는 법들입니다. 예, 그렇군요. 또 중요한 문제는 이번 선거전에서도 이게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만은 공공기관 공직자들 종교 편향, 차별 행위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많이 있었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종교평화위원회라는 기구도 만들자 이런 이제 공약도 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이제 주로 그 공적 영역에 있어서의 종교 차별인데요. 헌법에도 정교 분리돼 있고, 그다음에
국가 권력이 어느 종교의 편을 들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이제 대통령이 가진 종교에 대해서 너무 예. 치중하는 것 아니냐. 예. 교황청을 2번이나 방문한 것까지는 좋은데 알현이란 용어를 쓰면서 예.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무슨 가톨릭 신자인 것처럼 만드는 이런 것. 그다음에 각 영역에 있어서 극성적인 이웃 종교 정책 관련자들이 저 종교 편향된 일을 꽤 많이 했습니다. 예. 했는데 그것이 또 제대로 시정되지도 않고 크리스마스 캐롤 예. 예산을 지원하는 일이라든지 권장하는 일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종교 차별 시정위원회를 둬서 그것을 대통령 직속으로 할지 이 국무총리 산하로 예. 할지 어디 할지는 아직 못 정했습니다만은 하면 즉각 시정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윤리 교육을 훨씬 강화할 뿐만 아니라 종교 차별이 발생했을 때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이런 것들이 돼야만 종교로 인한 갈등이 없어지고 예. 그다음에 국민 통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타 종교로부터 특히 불교가 예. 차별받고 편향받는 일이 많이 심각하다. 예. 그래서 이 점을 좀 더 세심하게 더 악화되지 않도록 예. 하는 기구로 종교 차별 시정위원회를 두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 사실 스님 우리 예.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이나 연등 축제 할 때 예. 이웃 종교 분들이 와서 막 거기서 소음을 일으키면서 다른 행사를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 제가 이제 네. 그 부처님 오신 날에 제가 사회를 봤습니다. 맞습니다. 예, 사회를 보는 그날 밖에서 이렇게 떠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몰지각하다. 예,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종교 폄훼고 종교 훼손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내 종교가 중요하면 남의 종교도 중요한 걸 알아야죠.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요새 분들은 다 배울 대로 배운 분들이기 때문에 무식하게 생각하지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그 종교에 대한 마이너스 효과를 가지는 것이고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불교는 증명한 것밖에 안 되니까 불교의 우수성은 뭐 유럽이나 지금 미주에서는 네. 더 인기가 좋은 거니까 예. 앞으로 좀 불교의 그런 좋은 모습들을 더 살려서 포교하고 또 차별 한 차별법 같은 경우도 분명히 그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인정하는 것이지 네. 차별한다 진짜는 요 세 분이 앉아 있지만 다 차별하면은 예? 차별을 나누려면 얼마나 차별이 많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역지사지의 모습으로 생각한다면은 차별법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예, 맞습니다. 사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또 관심이 정부 조직 개편이에요. 그러니까 부처가 어떻게 뭐 바뀌느냐 뭐 이런 건데 사실 이 문화 정책이라든지 이 불교 전통 문화 이런 걸 맡고 있는 부서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또 청와대도 종무 역할이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불교가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뭔가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저희들은 예. 그 소위 이제 문화재청이 주무부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도 무슨 뭐 유형문화재과, 무형문화재과, 무슨 있어요. 동산문화재과 뭐 다 달라서 일 보려면 여러 군데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흔히 일반 행정도 원스톱 서비스라고 하는데 예. 원스톱 서비스를 하려면 불교 문화유산 본부를 만들어야 하겠다. 그래서 불교 관련은 거기에서 환경 문제든 무슨 그 건축 문제든 모두 한 곳에서 해결해야지. 여기 가면 여기는 오케이 했는데 저기는 안 된다 그러고 딴 의견 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공약으로 불교 문화유산 본부를 만들어서 일관되고 종합적이고 또 원스톱으로 처리하겠다. 이것이 이제 저희들 공약인데 정부 조직법 개정에 이제 반영이 돼야 됩니다. 예, 예.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예.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스님이 이제 정부 부처하고 이제 업무 협의 많이 했을 때 예. 뭐가 가장 문제였다고 보시는지 이걸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소통이죠. 소통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소통이 안 되니까 이제 불통이 되는 거고요. 예. 이제 그때 승려대 할 때도 그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예, 과정은 뭐 불공정했고 소통은 불통이고 결과는 안 좋았다. 안 좋았다. 예, 이게 총무장 스님께서 오죽했으면은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예, 그 말씀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만 마음에는 바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안 했다 하면은 또 인과 응보의 이치에 따라서
말씀이 죄송하지만은 5년 동안 전세방 사시는 그 부분들인데 5년 동안 잘하시면은 앞으로 성군으로 남고 좋은 정보로 남고 칭송받을 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조 의원님도 불교계에서 이렇게 칭송받는 이유가 예. 피드백이 확실하시거든요. 예.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안 예. 된다. 이렇게 하는 가지면 된다 했기 예. 때문에 지금 또 많은 스님들이 좋아하시는 우리 예. 의원님이 이제 조영 의원님이듯이 우리 대통령님 또 그런 모습으로 해 나가신다면은 좋은 대통령으로 이름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이제 기획대담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자, 끝으로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이 새 정부가 역시 이제 국민 통합, 화합, 또 하나의 대한민국 이걸 위해서 끝으로 이제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떻게 꼭 해야 되겠다.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이런 거. 저는 이제 그 특히 정치인들이 나만 옳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역지사지해야 하고 우리 당만 잘 될 수 있다, 나만 잘 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자타불이, 예. 그다음에 동체대비 예.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만 서로가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다. 나만 옳고 저쪽은 틀리니까 내 생각을 밀어붙여서 관철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예. 둘 다 불행해진다. 예. 이 생각들을 정치 지도자들이 모두 철저히 좀 새기면 좋겠다. 예. 그러면 나머지 방법론적인 문제는 거기에서 다 나올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국회 불자모인 정각회 우리 국회의원분들도부터 소통을 잘해서 예. 널리 그걸 좀 인식을 확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스님도 말이죠. 우리가 예. 이제 뭐 이건 뭐 약간 농담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예. 오심즉 여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 마음이 예. 곧 너의 너의 마음이다. 마음이다. 예.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앞으로 이 새 정부가. 예. 통도사 입구에 보면은 그런 이제 우리 그 할아버지 스님께서 써놓은 그 문구가 있습니다. 이성동거 필수 화목이요 방포원정 상료 청교라. 이성이 다른 사람이 모였을 때는 반드시 화목을 하고 머리 깎고 성복 입으시면 바로 규칙을 지키라. 그 말은 이제 하면은 이제 뭐 상생과 헌법 규칙을 잘 지키고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공정과 정의가 되겠죠. 그런 마음으로 정확하게 그 지혜롭게 지식보다 지혜롭게 잘 대처하신다면은 정말 멋있는 정부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BBS 특집 기획대담 윤석열 정부 출범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주호영 의원님 그리고 오심 스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5월 10일 공식 취임합니다. 이제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분열과 갈등을 딛고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불교계와도 적극 소통하고 공약도 충실히 이행해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BBS 기획대담 윤석열 정부 출범 의미와 과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